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유종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2차전지 기술 및 R&D 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소중한 발표의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발표를 듣는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큐슈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있다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연구 조교수를 거쳐서 지금 현재 키스텝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2차전지 기술 산업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정책 동향을 말씀드리고 투자 동향을 말씀드린 후에 발표를 맺고자 하는데요. 이 기술 산업 동향이 아마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IoT 시대 많이들 말했었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사물 배터리 시대라는 표현도 많이들 씁니다. 에너지 혁명 2030의 저자인 토니 세바 교수가 처음 주창한 개념인데요. 많은 물체들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모바일화돼서 생활 깊숙이 이제 배터리가 자리 잡은 이 현상을 이제 사물 배터리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배터리는 처음 1800년에 알렉산드로 볼타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요. 이 볼타의 이름을 따서 현재 전압을 나타내는 단위인 볼트가 이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죠. 그 후에 납축전지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가장 익은 원통형 전지는 1950년 중반에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76년에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이 됐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1990년 초반에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이 됐다고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소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리튬이온 전지가 상용화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되면서 많은 전자기기들이 모바일화 됐어요. 그래서 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리튬이온 전지의 이제 세 분의 교수님께서 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전지와 2차 전지는 뭐가 다른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한 번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회용 전지를 이제 1차 전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가 1차 전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는 한 번 쓴 거를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만 따로 떼놓고 역사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납축 전지가 가장 먼저 개발이 됐고요. 이제 그 후에 니켈계 전지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게 된 건데요. 이 납축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동 온도가 굉장히 넓고 저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동차나 산업용에서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온 게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인데요. 니켈 카드뮴 전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미니카를 가지고 놀 때 넣었던 그 충전지가 이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카드뮴이라는 금속 자체가 환경에 굉장히 유해하고 그리고 메모리 효과라고 해서 완전히 방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 이제 용량이 줄어드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리튬이온 전지는 형태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고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캔을 사용을 해서 충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공간 효율이 좀 낮아서 에너지 밀도가 그에 의해서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효율이 좋아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장점이 있고요. 배터리 디자인이 조금 자유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이 조금 복잡하고요. 대량 생산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는 우리의 눈에 가장 익숙한 전지죠.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이 원통형 전지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공정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형 배터리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성 SDI가 있고요. 중국 업체들이 이제 각형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패나소닉이 만들어서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원통형 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는 각형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그거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각형 배터리 점유율이 높게 나옵니다.
자, 다음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볼게요. 모두들 예측하셨다시피 리튬이온 전지 시장은 지금까지도 급격히 확장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를 견인하는 거는 전기 자동차인데요.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에는 10배 이상 시장이 확장되어서 3000기가와트 시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따른 ESS 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그 수요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시장도 확대는 될 겁니다만 아무래도 가장 수요를 크게 견인하는 거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 있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게 2025년이 지나면은 반도체 시장보다도 리튬이온 전지 시장이 더 커질 거다라고 전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2차 전지 시장을 그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보고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다양한 나라들에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요. 지금 현재 1위는 중국의 CATL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이제 한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한중일 삼국지입니다. 한중일 합쳐서 90% 이상의 세계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중일 삼국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 그래서 배터리 소재 시장 역시도 한중일 삼국지입니다. 다만 이 소재 시장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양극재뿐만이 아니고 전해까지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양극재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음극재나 분리막 전해액에서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다소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한중일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배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도 이 한중일이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제조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연구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되어 있고 품질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재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크게 도드라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소재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민간 기업을 필두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의 구성과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터리는 크게 4가지 4대 소재로 구성이 되는데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 그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막이 있고요. 마지막에 전해액을 주입을 해서 이제 배터리 셀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충전 과정에서는 양극에 있던 리튬이온이 음극으로 이동을 해서 환원이 되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방전되는 과정에서는 리튬이 빠져나와서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4대 소재를 보면은 이 4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그 안에 또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극재부터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양극 활물질이에요. 양극 활물질이 어떻게 보면은 전압이나 이제 에너지 밀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극 활물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도전제나 바인더나 집전체 같은 그런 이제 소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전압이라든가 용량을 결정짓는 게 활물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를 보시면 음극 활물질이 있고 바인더가 있고 집전체가 있습니다.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비교해 보면은 양극재에는 도전제가 들어가는데 음극재에는 도전제가 들어가지 않죠. 그 이유는 음극재에 들어가는 음극 활물질이 그래파이트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래파이트 자체가 도전성 물질이기 때문에 음극재에는 도전제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극재에는 도전제가 빠져 있고요. 그 전해에게는 리튬염과 이걸 이제 녹여서 써야 되기 때문에 솔벤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지의 이제 수명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첨가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각각 그 4대 소재, 이제 소재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기술 개발 전략 등을 이제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극 활물질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복잡한 알파벳으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어 있어요. LCO, NCM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려운 것 아니고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각각 이제 원소 기호들에서 하나씩 따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L, 그리고 코발트의 C, 그리고 옥사이드의 O를 따와서 LCO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활물질을 보통 명명 지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니가 제일 처음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상용화했을 당시에 활용됐던 양극 활물질이 LCO입니다. 네, LCO 같은 경우에는 용량도 준수하고요, 작동 전압도 높고, 그리고 안정성도 높고 수명 안정성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CO를 꽤 많이 사용을 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엔 같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NCM을 주력으로 많이들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코발트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NCM이라는 활물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네, NCM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용량도 꽤 준수하고요. 작동 전압도 높은 편입니다. 네, 안전성은 네, LCO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수명도 다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용량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코발트의 함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활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이 LFP, 리튬 인산철이라는 활물질인데요. 이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작동 전압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수명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LFP도 꽤 시장이 많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LFP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원자재 수급에서 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확장되는 모양새입니다. 양극재 개발 방향입니다. 그 니켈 함량을 증대시킬수록 이제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니켈 함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할 거라고 로드맵을 짜고 있어요. 이제 다만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이제 화학적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지게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바로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될 것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이 당시 이 보고서가 나와서 전망할 당시에는 LFP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뒤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원자재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LFP 계열의 활물질을 이제 확대할 것으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 LFP의 시장 점유도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네, 리튬이온 배터리 원가 구성에서 이 양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약 40% 정도가 양극 활물질의 원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코발트, 망간, 니켈 이 세 개의 물질이 많이들 활용이 됩니다. 네, 원자재 가격 추이를 보면 근데 니켈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 2년 동안 니켈이 2배 올랐고요. 리튬도 뭐 10배 이상 올랐고 코발트도 2배. 그리고 망간조차도 이렇게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에 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배터리 경쟁력에 있어서 이 원자재 수급이라든가 이제 원자재의 단가를 낮추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음극활물질입니다. 음극활물질은 흑연이 뭐 그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흑연의 이론 용량은 372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론 용량을 잘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흑연 외에도 이제 금속계라든가 저결정 탄소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 메탈이라든가 뭐 실리콘과 같은 이제 용량이 큰 물질들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흑연이 대부분이고요. 앞으로도 흑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흑연보다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이제 계속 흑연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 같은 경우는 용량은 크지만 이게 전기 전도도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하고 방전을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굉장히 팽창을 하고 수축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제 상상을 해보면 배터리의 공간은 한정적인데 이 한정된 공간에서 리튬과 반응하면서 실리콘이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배터리 손상도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압력이 가해지면서 실리콘이 계속해서 균열이 생겨서 쪼개져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지의 수명이 급감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리튬 메탈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크지만 이제 충망전 과정에서 수지상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와 같이 이제 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뭐 이상적인 거는 그대로 균일하게 면으로 쌓였다가 면으로 방출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이렇게 수지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지상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그 리튬이랑 전액이 고갈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비표면적이 증가하게 되면서 거기서 SEI 레이어라는 걸 계속해서 형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액 고갈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지상이 자라나서 분리막을 뚫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극과 음극이 만나서 쇼트가 나게 되죠. 그러면은 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과 리튬의 어떤 이런 약점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흑연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실리콘을 이제 소량씩 첨가를 해 나가면서 용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어프로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해질인데요. 전해질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액체 전해질, 그리고 겔폴리머 전해질, 고체 전해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대부분 액체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액체 전해질과 같은 높은 이온 전도들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액체가 주류입니다. 이제 다만 이게 전고체 전지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고체 전지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체 전해질의 추에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건식막과 습식막인데요. 이거는 만드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먼저 습식막을 말씀을 드리면 습식막은 폴리에틸렌을 사출할 때 왁스 성분을 같이 혼합을 해서 사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휘발성 유기용매 같은 걸로 왁스를 녹여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왁스가 자리 잡고 있던 공간이 이제 기공이 되면서 분리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건식막 같은 경우는 폴리프로필렌 PP와 폴리에틸렌 P의 다층 막을 만들어서 이제 연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신을 하게 되면서 찢어진 부위가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 업체별로 서플라이 체인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들을 어디서 공급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극재와 양극재, 분리막을 합쳐서 이제 파우치로 싸고 그 다음에 전해액을 주입을 해서 이제는 유닛이 되는 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셀을 여러 개 합쳐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이 합쳐져서 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BMS를 추가를 해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배터리 연구 개발의 방향입니다. 네,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요. 네, 성능은 올려야겠죠. 그리고 가격은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꽤 중요한데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전기차의 발화 사고가 몇 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도 커져서 이제 안전도 꽤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권위 있는 저널인 네이처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를 높이는 방향, 그리고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코스트를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의 주된 연구 개발 방향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취하고 있는 연구 개발 방향을 먼저 볼게요. 성능은 올리고 가격을 낮추는 방향을 이제 단전지, 그러니까 유닛이 되는 셀을 중대형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화를 하면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단가를 낮추는 방식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양극재를 전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에 이제 NCM 3원계 배터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LFP를 그 비중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NCM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업체에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고요. 그리고 LFP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국 업체에는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LFP 활물질의 장점과 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 일단 장점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하는 물질을 보면 아시겠지만 철이 들어가고 인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코발트라든가 니켈과 같은 이런 원자재 수급 이슈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 밀도가 감소해서 주행거리가 조금 줄더라도 어쨌든 원자재 수급이 자유롭고 그리고 또 저가에 만들 수 있는 이런 LFP의 채용을 이제 늘려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이제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리튬이온 전지로 구현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에너지 밀도의 한계치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물질들, 양극이나 음극 활물질을 가지고서 더 개선을 해서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상이라든가 어떤 단가를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계를 아예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예 구성하는 물질을 바꾼다든가 전기화학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이제 차세대 전지를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차세대 전지도 꽤 좀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 보시면은 NCM과 그래파이트의 조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그래파이트에 조금씩 이제 실리콘의 비율을 늘려가면서 용량을 늘리는 이런 어프로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있을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전지로서 리튬 황 전지라든가 전고체 전지와 같은 그런 이제 차세대 전지들을 개발을 하는 노력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아까부터 차세대 전지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차세대 전지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목적별로 분류를 한 거는 제가 이제 임의로 분류를 한 거고요. 물론 중복돼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목적별로 분류를 한 게 무조건 정답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서 안정성이 굉장히 향상이 되긴 합니다만 이게 궁극적으로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고에너지도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목적에 포함이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리튬 황 전지입니다. 리튬 황 전지는 양극재로 황을 사용하고요. 음극재로 리튬을 이용하는 2차 전지입니다. 리튬이온 전지 대비해서 3배에 해당하는 에너지 밀도가 구현 가능하긴 한데요. 다만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추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원유를 정제를 하다 보면 나오는 부산물인 황폐기물이 있어요. 이 황폐기물을 양극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저가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리튬 공기전지입니다. 리튬 공기전지는 양극재로 공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음극재로 리튬을 이용하는 2차 전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리튬이온 전지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에너지 밀도를 구현 가능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들 보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전체가 고체로 되어 있는 전지라서 전고체 전지예요. 영어로는 All Solid State Battery라고 하는데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해서 전지 구성 요소를 전부 고체로 만든 전지입니다. 이게 액체 전해질의 발화 가능성을 이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비약적인 향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고체 전지를 활용할 경우에 이제 나중에는 음극을 흑연해서 리튬 메탈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전지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렉시블 전지와 이제 프린터블 전지인데요. 이거는 먼저 플렉시블 전지 같은 경우에 유연하고 구부릴 수 있는 전지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황이나 리튬 공기전지 같이 어떤 전기화학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능성을 부여한 그런 전지를 총칭하는 기술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블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인쇄 공정을 통해서 제작하는 그런 전지를 총칭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프린터블 리튬이온 전지라든가 프린터블 전고체 전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자원인 저가 쪽입니다. 그래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라든가 소듐 이온 뭐 해수 전지 같은 것도 있고 아연 공기 전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워낙 이제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매스컴에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전고체 전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튬 항전지는 가볍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장점과 단점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발하는 기관들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전고체 전지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거예요. 그게 전고체 전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전해질이 고체가 되다 보니까 양극과 음극을 갈라놓는 이 분리막이 없어도 돼요. 이 고체 전해질 자체가 분리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리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하면 실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의 성능을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체 전해질이 기본적으로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이온 전도도가 낮아요. 그리고 계면에서의 저항이라든가 이제 계면의 완벽한 접촉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만으로는 리튬이온 전지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더 기술 개발이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음극재를 리튬 메탈로 바꿨을 때에는 더 이제 높은 에너지 밀도가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화분 같은 공간에 이제 자갈을 채워넣었다고 볼게요. 활물질인 자갈을 채워넣었다고 봤을 때 거기다가 물을 채워넣으면은 자갈의 모든 면이 다 물에 젖게 되죠. 그럼 모든 면에서 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다가 뭐 모래 같은 어떤 고체로 채운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자갈을 100% 감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꿨을 때 활물질을 100% 액티브한 그런 반응 사이트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액체 전해질에 비해서 계면 저항이 좀 높다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고체 전지의 그 계면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라든가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무기 그리고 유기가 있는데요. 이제 무기 중에서도 이제 황화물계 재료들이 이온 전도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은 아마 황화물계 쪽이 먼저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황화물계다 보니까 이게 수분 반응성이 높고 공기 중에서 안정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이랑 이제 접했을 때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문제,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화물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온 전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상용화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전지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까지 뛰어들어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한 어떤 성과들을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성 SDI에서 이제 지난해에 한번 충전해서 8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행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과 토요타도 이제 전고체 전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체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이나 그런 역량이 아무래도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과 뭐 기술 제휴를 해서 뭐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는 형태로 많이들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전망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3사는 이제 전담 조직을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도 나서서 이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개발을 하는 등 이런 이제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고체 전지를 가장 앞서 있는 거는 그래 뭐 삼성 SDI가 한 발짝 앞서 있다라고들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삼성 SDI조차도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시점을 한 2027년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을 계속 높여서 이제 용량을 늘리는 방식, 그리고 이제 음극재에서는 흑연의 실리콘의 함량을 좀 늘려서 이제 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상용화되는 거는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삼성 SDI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는 곳은 토요타입니다. 이제 작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전고체 전지를 장착한 차량을 가지고 시운전을 해서 꽤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국제특허, 전고체 전지 관련된 국제특허의 절반 이상을 일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전지 기술 개발을 해서 뭐 추후에 상용화를 하는 그 과정에까지 볼 때 이제 특허를 회피해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이제 상용화까지 끌고 가는 게 녹록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일본의 다양한 업체들이 또 전고체 배터리나 여러 부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층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에 이제 점유율을 많이 내주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배터리 점유율이 점점 내려와 있긴 한데요. 이 만약에 전고체 전지를 일본에서 최초로 상용화할 경우에는 게임 체인저가 돼서 다시 일본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전고체 전지의 어떻게 보면 핑크빛 전망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조금은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본 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원호섭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네요. 네, 당장만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에 달하는 에너지 밀도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어느 정도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냥 그냥 좋게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볼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원래 보쉬에서 예전에 기술 전망을 할 때는 전고체 전지가 먼저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튬 항전지 그 이후에 다른 차세대 전지들이 상용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 시점이 조금씩 뒤로 밀리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리튬 항전지의 기술 개발 속도가 꽤 빨라져서 이제 얼마 전에 LG화학에서 최초로 리튬항 배터리를 탑재한 비행체로 비행을 하는데 성공한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리튬항 배터리의 장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에너지 밀도도 높고요. 그리고 가볍다는 장점도 있고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양극재로 황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리튬이온이 이제 황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리튬 폴리설파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근데 원래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활물질에 리튬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계속 활물질이 이제 양극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리튬 폴리설파이드가 전해액으로 녹아 나옵니다. 이게 녹아 나와서 다시 양극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는 음극 쪽으로 넘어가서 리튬 메탈이 석출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석출된 그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야금야금 용량을 갉아먹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리튬황 전지도 아직은 이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이 전기 전도도가 좀 낮다 보니까 도전제를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도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한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2차 전지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예측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동안은 지금 현재 배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시장의 파일을 계속해서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들 봅니다.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자체 생산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한데요. 이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배터리 업체까지 키우기에는 리스크도 크고 그리고 꽤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독주는 계속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정책 동향에 대해서 가볍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2차 전지 정책 동향은 주로 이제 2차 전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들이 좀 많아요. 대신 이제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한다든가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의 수요와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이 이제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의 인프라를 확대하고 뭐 충전소를 확대한다든가 뭐 세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책의 방향을 봤을 때 2차 전지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비 규제나 탄소 배출 규제가 가장 강한 곳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당연히 2차 전지 수요의 확대를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어떤 자체 생산, 그래서 자체 생산 역량이라든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좀 그런 정책적인, 재정적인 노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도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수립을 해서 2차 전지 응용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이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 확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국의 배터리 업체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어떻게 보면 좀 다소 폐쇄적인 지원 정책을 좀 펼쳤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게 되는데 그 탑재하는 배터리 업체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안 하고 이거를 좀 차등을 뒀던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업체나 이제 다른 업체들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자국의 배터리 업체를 급성장시키는 데 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정책을 펼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같은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의 기술 개발 목표나 내용을 구체화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 확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수요도 당연스럽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의 투자 동향입니다. 여기 이제 좋은 기사가 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먼저 이렇게 잘 정리된 표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근데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제 주요국의 투자 동향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겨울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공급망 확보라든가 이제 전기차를 인프라 확대, 뭐 그리고 설비를 이제 구축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6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한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사들이 또 나왔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80km마다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전기차의 편의성이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전기차의 수요 증대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2차 전지 수요 증대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특이한 점은 이제 미국은 완성차 업체가 본인들의 이제 배터리 파트너사인 이제 배터리 업체들을 자국 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가 긴밀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꽤 많은 생산 시설을 이제 한국 업체들이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은 조금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럽도 물론 이제 헝가리나 뭐 폴란드 같은 곳에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해 있고 그런 생산시설에 어느 정도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런 정책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유럽은 미국보다 조금 더 이제 자국의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든가 자국 업체들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아에 의해서 2차 전지 패권, 아시아 업체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2차 전지 패권을 갖는 걸 극도로 좀 경계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뭐 스웨덴의 뭐 노스볼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2차 전지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도 이제 EU 차원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정부의 방향을 보면요. 먼저 이제 문부과학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과기정통부랑 좀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2차 전지의 기초, 물성, 기반이 되는 그런 기초 연구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제산업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좀 산업부와 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개발 연구 쪽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본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 배터리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를 작년 겨울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할 때 보조금을 준다 이런 제도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르노,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 연합이 이제 전기차 부문에 대폭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은 꽤 오래전부터 생산 시설,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CATL이나 BYD 같은 이제 그런 배터리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전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작년 겨울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발표한 신규 생산 설비 투자 계획만 18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것도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에서 이제 LFP, 즉 중국 업체가 적용하는 그 LFP 활물질을 적용한 그런 배터리를 계속해서 이제 확대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때 적시에 맞는 투자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중국 업체들의 어떤 성장과 이걸 지원했던 이제 정부가 이제 좀 제동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 겨울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반대 방향이라 처음에는 조금 놀라긴 했었어요. 왜냐면은 생산 기반과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거기 제동을 거는 그런 것들을 발표한 건데요. 배터리 기업이 이제 생산 능력의 50% 이상을 생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연간 매출액의 3%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규범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거는 생산하는 배터리 성능에 굉장히 디테일한 성능치를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설정한 이 에너지 밀도라든가 이제 배터리 팩의 에너지 밀도 같은 이 값들이 우리나라의 NCM 계열의 이제 배터리들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충족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근데 다만 중국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이고 안정성이 높고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FP 배터리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능에 제약을 걸고 그리고 또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할 거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끔 생산 능력을 50% 이상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제재를 거는 것이 실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 설비를 확장하고 하는데 좀 제동을 걷는 좀 주춤하게 하는 일일 수 있지만 이게 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정책 자체가 이제 양에서 질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중국 배터리다 하면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술 역량을 확보를 해서 성능도 좋은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가지고 중국 배터리를 선택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기준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더 기술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게 되면은 인산철 배터리의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이고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중국 업체의 장악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은 우리나라도 꽤 공격적으로 많이 투자에 나섰어요. 그래서 국내 공장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헝가리에 거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나라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나섰는데요. 이게 실은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반도체랑 좀 다릅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죠.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수요처가 있는 해외 현지에서 보통 생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중국이나 유럽,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들도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생산 거점을 마련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고부가 가치 R&D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배터리 3사 모두 꽤 R&D 지출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배터리 점유율도 높지만 지금 앞으로의 점유율을 더 높이고 그리고 더 배터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R&D에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10년간 국내에서만 뭐 15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R&D뿐만이 아니고 어떤 소부장,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의 공급망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쪽에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을 선정을 해서요,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당당히 2차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양자나 이런 바이오 쪽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2차전지 산업은 기술과 산업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뭘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민간 업체들의 혁신 활동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활동들을 지원해주고 이거를 더 촉진해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와 공동 투자를 해서 이제 뭐 2천억의 배터리 펀드를 조성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배터리 공급 체인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부장 기업들을 좀 육성을 하고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데에 이제 쓰일 수 있도록 이제 펀드를 조성한 게 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배터리 산업의 배터리 R&D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을 해서 민간 기업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전문 인력을 육성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죠. 다만 아쉬운 점은 차세대 배터리 R&D를 2028년까지 해서 뭐 3,066억 원의 예타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차전지 산업이 반도체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뭐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하는 것 치고는 좀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단적인 예로 수소 관련돼서 지금 예타에 진행 중이거나 뭐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좀 보면은 뭐 산업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뭐 다부처로 추진하는 사업도 조 단위로 가요. 근데 수소 관련돼서 이렇게 조 단위의 사업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차세대 배터리로 뭐 3천억 원 정도 규모는 좀 다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진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R&D 과제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과제 수는 계속 늘어났었는데 실은 한동안 2차전지 관련된 연구비는 조금 정체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한동안 감소하는 모양새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정부 R&D 과제의 연구비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산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기술과 이 산업의 성숙도가 높다 보니까 타 산업에 비해서 아무래도 개발 연구의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 R&D 과제들 중에 좀 눈에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2차전지와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맘때쯤 되면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죠. 네, 위기설입니다. 네, 배터리 위기설, 그리고 뭐 반도체조차도 지금 계속해서 뭐 위기설이 나오고 있죠. 좋아하는 단어예요. 뭐 샌드위치다. 실제로 이 상황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저가 공세, 그리고 점유율 확대,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일본의 좀 앞선 기술력, 그리고 이제 전고체 전지의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들, 그 사이에 끼어서 좀 정말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위기인 거는 맞는데요. 네, 실은 이 위기설은 이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뭐 민간 업체나 이제 정부가 잘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산업을 잘 키워왔는데요.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라는 이제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위기를 근데 위대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를 잘 분석을 하고 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수학 분석을 해보면 강점은 명확해요. 우리나라는 제조 능력이나 공정이 굉장히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왔고 규모의 경제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약점은 소재 기술인데요. 이제 뭐 소재 기술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소재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가 좀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확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자원에서 강점을 가지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확보에서도 약점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대외적인 이슈가 발발할 때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을 할 때 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양성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K 배터리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원재료의 광물 확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을 잘 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의 혁신 활동을 잘 촉진을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파워셀 대표 권익은입니다.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업 소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한국파워셀은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러면 뭐 보조 배터리나 핸드폰, 노트북 써보셨죠? 예, 그래서 다들 리튬이온 배터리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이러면 셀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셀은 이제 배터리가 전기가 들어갔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한국파워셀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회사다 그랬는데, 이 팩에는 금방 말씀드린 리튬이온 배터리 셀에다가 이 셀들의 어떤 그 상태를 관리하거나 또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BMS 또 배터리 보호회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 같은 애를 붙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장착 어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케이스를 그에 맞게끔 준비하는 회사가 한국 파워셀이고, 그게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모빌리티 분야, 또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배터리 분야,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분야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모빌리티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말이 뭐 움직인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배터리 힘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얘기해서 구체적으로는 골프카용, 또 지게차용, 또 도로 전기 청소차나 또 실내 전기 청소차, 또는 무인 운반 로봇, 또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배터리로부터 전기를 뽑아서 모터를 돌리면서 움직이는 애들이라 이런 쪽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쪽 분야에서는 저희 한국파워셀이 뭐 골프장용 리튬 배터리 팩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또 실내 전기 청소차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계속 지속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쪽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희가 현대건설기계 지게차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서의 리튬 배터리를 저희가 양산 공급할 정도로 좀 성장이 많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더스트리얼 분야에는 한국전력의 배전지능화용이라든가 또는 발전용, 그리고 무정전 전원 장치라 그래서 뭐 정전이 됐을 때 긴급한 배터리부터 전원을 공급해서 정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시장이 있는데, 뭐 이쪽에서도 한국전력의 배전지능화용 리튬 배터리는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공동 개발도 했었고, 또 시장 점유율도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 ESS라고 불리는 시장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야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전된 전기를 바로 한국전력에 개통해 보내주면 어떤 전기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배터리에다 저장했다가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뭐 주로 이런 용도라 보시면 되고요. 한국파워셀은 또 이쪽에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지금은 이게 국내 표준이 아니라 어떤 국제 표준 수준의 어떤 기술도 준비를 하고, 또 관련된 인증도 올해 획득을 해서 이제 본격 사업화하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쪽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영역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기술과 기술 보호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하셨나요? 예, 지금 뭔가 좀 뭐 그렇게 오래된 저희도 창업 이력은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준비된 기술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래도 좋은 방법은 특허나 또 아니면 특허를 이용해서 빠르게 사업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실은 되게 적은 자본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에만 좀 신경 쓰기 사실은 바쁘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초반에는 뭐 개발비도 없는데 또 이게 개발 인력이 주는 인건비도 부족한데 또 뭐 특허 창출하기 위한 비용도 준비하거나 또 특허 창출을 위해 또 유지 관리를 위한 특허 관리비를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뒷전으로 두기 쉽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었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초반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그 초반에 이게 개발을 하고 특허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특별한 기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개념으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랬다가 계속 특허에 관심 갖고 또 별리사랑 얘기하면서 특허 창출 요소들과 그든 또 어떤 기술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학습이 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떤 중간 수준의 특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천 특허에 관련돼서도 조금씩 준비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사실 기술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정도 수준까지 관심을 갖다 보면 당연히 사업화되는 제품에도 이런 특허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사업화도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래야지 기술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나 2차 네. 전지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특히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하면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전기차 쪽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적용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번 전기 충전이 되면 대전에서 부산을 갔다가 오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하잖아요. 뭐 그렇듯이 어떤 기술적인 개발의 포인트들이 한 번 충전으로 오래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긴 시간을 쓰거나 뭐 긴 거리를 가거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고, 또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10분 충전 만에 이게 방전된 상태에서 80%까지 또는 85%까지 충전되는, 그러니까 급속 충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게 관련된 기술 개발이 많이 됐고, 또 초반에 가격이 비쌌던 게 지금은 많이 싸졌잖아요. 그렇듯이 원가 절감하는 데 기술에 대한 많이 개발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는 뭐냐면 리튬 배터리 사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덩달아서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화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에너지 밀도 증가시키고 또 충전 속도도 빨리 하는 것도, 또 가격 원가 경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핵심 이슈는 이 안전성에 관련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파워셀은 또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분야의 사실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결국은 앞서 있는 리딩 업체들을 이게 제낄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솔루션이 이런 안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파워셀의 어떤 책임급 연구 인력들은 또 리튬 배터리 관련 동분야에서 한 10수년 이상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고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런 화재가 발생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뭐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요. 그에 대한 솔루션으로는 화재가 나기 시작한 이후에 뭐 소화약제를 집어넣거나 뭐 다른 처리를 하더라도 화재가 번지는 걸 방지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앞서서 그냥 배터리 안에다가 전압 전류 온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저장 장치도 만들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올릴 수 있게 통신 기술을 접목을 하고, 올려져 있는 클라우드에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 생길 걸 미리 수조 전에 예측도 하고, 또 좀 오랫동안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결합을 해보니 수명은 얼마나 남았고 이대로 가면 뭐 3개월 뒤에 불량이 나온다, 이런 사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결국은 이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저희가 MIT 스탠포드 컨소시엄 다음에 2호 기술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저희는 그냥 기초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사업화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업적인 어떤 관제센터에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렇게 결합을 했는데, 이런 사업화는 또 1호의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스타트업으로서 앞서 있는 뭐 삼성, LG, SK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차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 사실 대기업들이 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많은 협업에 대한 제안도 들어오고 있고, 또 기업에 대해서 뭐 인수에 대한 제안도 사실 이런 기술력 때문에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도 이 분야에서 최대 이슈는 화재라 그랬는데, 저희 한국파워셀이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고안전 솔루션에 대한 준비된 기업으로 이쪽 시장을 또 리딩하는 또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파워셀에 나아갈 목표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예, 뭐 초반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뭐 다급해가지고 멀리 내다볼 수 없었지만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날 한국파워셀 비전 2026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임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30명의 직원들이 어떤 회사를 벗어나서 밖에서 그런 행사를 좀 가졌었고요. 이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부동의 국내 1위가 되자라는 목표도 세웠고, 또 5년 내에 매출액 1,000억도 돌파하자라는 목표도 세웠고, 또 그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도 해보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목표를 당연히 갖지 못했었고요.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 큰 꿈을 가져야 된다 말을 하면 저도 그런 여러분들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멘토들이 큰 꿈을 가지라,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게 동기부여가 되거나 또 힘이 되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나는 그런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가질 수 없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아,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나는 안 되려나? 막 이런, 사실은 오히려 힘이 빠지는 말들이었었는데, 제가 이게 조금 몇 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멘토들이 했던 말들이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성장되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저희의 비전 2026 선포식의 그 내용들이 지금은 여전히 높은 목표이기는 하나,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이렇게 동일한 어떤 목표가 생기고 또 동기부여가 실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도 좀 어려운 얘기일지라도 좀 더 큰 꿈을 갖고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라는 좀 그런 목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기술에 더 고도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이 동업계 분위기가 리튬 배터리 시장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많이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많은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한번 배터리 개발을 해보자라고 실제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술 허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다가 포기하고 이거를 대체해서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사실 이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목표는 그럴 때 한국카운셀한테 맡기면 된대요 라는, 그래서 저희 회사를 찾아오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BMS의 기술력도 되게 많이 높이고, 또 리튬 종류에는 소재에 따라서 리튬 이온하고 인산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취급할 수 있는 기술도 내부적으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또 배터리 셀의 형태에 따라 또 파우치 타입이라든가 각형이라든가 또 실린더 타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이분들이 왔었을 때 실린더 타입을 쓰시면 되고요. 또 인산철을 쓰시면 되고요. BMS는 우리가 만든 여러 개 중에 이걸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최소의 개발비와 또 최대 짧은 기간으로 개발을 해줄 수 있게끔 하려고 목표라고 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한 비전 20의 우리 내부의 어떤 목표 아마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또 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또 어떤 또 도움을 네. 받은 뭐 경험이라든지 그런 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촬영을 잠깐 시간 내달라 그랬을 때 바쁜 중에도 사실은 좀 우선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마 처음에 일을 시작하시면서 스스로의 힘들게 모은 자본금으로 이렇게 시작하실 텐데,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매 순간 또 돈에 대해,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데려오고도 싶을 때 또 돈이 문제고, 또 좋은 기술을 또 가지고 오고 싶은데도 또 협업을 하는데 많은 상황 가운데 돈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뭐 이렇게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뭐 지원 사업이 됐든, 또 아니면 또 대전 TP라든가 또 국가의 BR&D든 또 R&D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준비된 기술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내서 어떤 기회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회사를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를 되돌아봤었을 때 좀 사실은 이제 이 동 분야에서 저희가 가파르게 잘 성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자체만의 능력으로 또 영업도 하고 매출도 올리키고 순이익 내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참 좋긴 하지만 그렇게만 했었으면 성장률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장이 좀 한 2배 이상으로 된 배경 중에는 그런 뭐 이런 또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기업들이 필요할 때 우리 이용하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런 도움을 받으면 제가 연구개발비를 또 충원해서 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인재를 데려오고 싶을 때 그 지원을 받아서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도 있고, 또 CFM 만들 때건 또 영업적으로 또 사업화 쪽으로도 많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꼭 받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지원을 받으면 성공하시고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성공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꼭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 조언해 줄 수 있는 말들이 좋은 말들을 네. 해주실 것 같아요. 지금 지난 이 시기까지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렇게 한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 3년간은 명절 때를 빼고 월화수목금토일 12시에서 1시 퇴근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그 정도로 사실 힘들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 조금 12시까지는 아니고 땡겨서 10시이긴 하지만 뭐 여전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누군가 나한테 창업을 하겠냐 물으면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이걸 통해서 나의 개인적인 삶을 누리고 또 워라밸을 이렇게 즐기는 걸로 들어오셨다 그러면 사실 아닌 거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그렇게 고생할 만큼 이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다라고 충분히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한 또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는 게 너무 고생스럽던 걸 잘 알긴 아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그냥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조언이라 그러면 적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같이 가시는 동료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분들을 살리는 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린다 그러면 사실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사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돼 보면 이제 직원들이 필요한데 사실 좋은 직원을 데려오고 싶지만 우리가 대기업만큼 사실은 어떤 대우를 잘 못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합류된 직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우리 대표님들이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2시 전에 퇴근하기 힘든 걸 테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일정 수준 성장이 되다 보면 이 회사는 나의 능력으로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이렇게 우쭐해지기 쉬운데, 근데 저도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계속 이어져 성장이 되다 보면 내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거를 아마 느끼시는 대표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 부분을 내 능력을 밖에 걸 채워주는 거는 이 직원들이 채워주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역할이, 대표들의 역할은 이렇게 부족한 직원들도 계속 키워야 되고 또 우리 많은 직원들이 있었을 때 이게 같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그 역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냥 회사를 움직이는 거에 뭐 그런 표현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종합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때 내가 사실 인성적으로든 또 능력적으로든 또 모범이 되는 역할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그게 채워질 수 없다는 거를 사실 우리 모두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조금 말씀드리다 그러면 가시는 길이 힘든 걸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제 격려하면서 인정을 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정말 크게 키울 때는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먼저 성장이 되고 성숙해져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 내 모습은 부끄럽진 않은지, 좀 뭔가 사람들을 같이 어떻게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진 않은지를 잘 이렇게 되돌아보시고 그 부분을 키우신다 그러면은 그냥 내 능력 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류할 테니까 그래서 그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부단히 자기 반성과 자기 개발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걸 이뤄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임문택이라고 합니다. 앞서 최근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술들을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술을 가지고 오픈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육성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대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가치 있는 기업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일 텐데요.
가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가치를 높여줄 파트너, 투자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 수 있게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과 팀이 제대로 짜여져 있어야지 우리 회사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가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부분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기술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통 저희가 개방형 혁신 혹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른 회사에 있는 기술을 가져오는 건 쉽지 않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들어 오는 공공기술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에는 외부에 있는 기술을 가져오는 방법, 특히 기술을 사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또 외부에 있는 기업 또는 대학이나 출연 연구소들과 공동 연구를 해서 그 기술의 일부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상당히 큰 회사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회사를 직접 사가지고 오는 M&A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외향적인 개방형 혁신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들 일부를 외부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나중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지고 계신 기술 일부를 라이센스 하면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일부, 우리 사업부가 너무 많이 커져서 커진 사업부 중에 일부 아이템을 분산시키는 스핀오프 방식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자산을 외부로 보내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오늘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공공기술을 어떻게 외부에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아마 지금 창업에서부터 나중에 성장하는 이 과정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자동화 라인업을 만든다든지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양산형 모델을 만든다든지 할 때 모든 것들이 기술이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 다 매번 개발해서 직접 내가 취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연구개발 특구는 이곳 대전이 속해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부터 전북, 광주, 대구, 부산 총 5개의 광역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산, 청주, 진주, 경북 포항, 김해, 창원, 그다음에 홍릉, 군산, 나주, 천안, 아산, 구미, 울주 이렇게 12개의 작은 강소특구 총 17개라는 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이 특구 지역 내에 있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저희 사업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 특구 지역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신다면 저희 사업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아이디어 단계를 검증하는 부분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서로 경쟁이라기보다는 창조센터에서 만들어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저희 거랑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엑셀레이팅 지원 사업도 지원해드리고 또 특히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R&D 연계형 기술 찾기나 R&D 과제인데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기술을 이전받고자 할 때 저희가 찾아드리는 일을 하고 그 찾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지원해드리고 그 부분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을 찾는 부분을 도와드리는데 아마 창조경제센터에서도 여러 지역에 있는 좋은 출연연 공공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직접적으로 각 그 출연연 대학에 있는 랩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연간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비용을 드리는 R&D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금 지원 사업을 그럼 어떻게 활용하지? 라는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 자금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을 이전을 받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술을 외부에서 사오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지금 처음 창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지분의 일부를 주고 기술을 사온 다음에 나중에 회사가 커지면 그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연구소 기업 제도입니다. 연구소 기업 제도는 본사가 아까 말씀드린 특구 내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꼭 본사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장이라든지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른 지역에 있어도 괜찮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본사가 특구에 소재하고 있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가져오려고 하실 때 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가져온 지분이 10에서 20% 정도까지 된다면은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을 해드리는데요. 지금은 10%만 해도 연구소 기업으로 지정되고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의 유형은 합작투자형과 신규창업형, 기존 기업 전환형이 있습니다. 아마 합작투자형은 나중에 우리 회사가 커졌을 때 일부를 분사시키려고 할 때 활용하시는 사업일 테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처음 창업을 하시는 단계에서 카이스트라든지 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아 같은 이런 기관들의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시다고 하다면 그 기술을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도 있지만 내 지분 10%하고 서로 스와핑 해가지고 만드는 그 형태를 신규 창업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한 3년쯤 후 지나서 우리 회사 브랜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카이스트 연구소 기업, 에트리 연구소 기업 이런 타이틀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기업의 일부 지분을 에트리나 카이스트랑 스와핑해서 연구소 기업으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는 기존 기업 전환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구소 기업이 되면 무엇이 좋으냐? 연구소 기업이 되면 영업이익이 나는 시점부터 3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를 추가로 감면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했는데 세금 낼 걱정을 하시는 그 단계를 아무래도 리스크를 좀 줄여서 감면을 받은 부분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연구소 기업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기업들이 보통 상장까지 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평균 13년 정도 걸리는데 연구소 기업은 약 7.6년 만에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1호 연구소 기업이었던 폴마 B&H부터 진시스템까지 총 5개의 연구소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한 상태이고요. 상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상장이라는 의미 있는 포지션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기간이 좀 단축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연구원 한전에서 최근에 스마트 계량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마트 계량기는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그 계량기에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주파수나 파장대를 가지고서 이거는 TV에서 나오는 파장이구나, 이거는 오디오에서 나오는 파장이구나, 요거는 또 어디서 나오는 파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낼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계량기인데요. 그 스마트 계량기를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제까지는 이 집은 매일 9시에 TV가 꺼지고 7시에 TV가 켜졌는데 어느 날은 2박 3일 동안 TV가 안 꺼지고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혼자 계시는 분이라면 뭔가 이상 징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해서 이분이 혹시라도 고독사를 하신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전문 회사 슈어소프트라는 회사가 항전에 있는 기술을 이전받고 둘이 합작 투자형으로 연구소 기업인 슈어데이터랩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슈어데이터랩은 그런 어떻게 보면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성구청이랑 같이 시범적으로 작년에 지자체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고독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전국 단위로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한 고독사를 대비할 수도 있지만, 효심이 많은 우리 자식들이 내가 서울에 있는데 저쪽 거제도 끝에 계신 우리 독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매번 어떻게 뵐 수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잘 계신지를 대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전 기술이기 때문에 고가의 기술 이전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분 스와핑 방식으로 해서 초기에 안정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첨단 기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커져서 커진 회사가 나중에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한꺼번에 투자될 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돈을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연구개발 특구의 첨단 기술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기업에 지정이 되면 3년간 100%, 그다음에 이후 2년간 50% 감면을 해드리는 법인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회사가 스타트업에서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까라고 고민하시는 게 시작이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기술이 나오면 어떠한 효과가 될 거다라고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가 가치가 높여진 가치만큼 창업주 혹은 우리 회사 구성원들에게 가치 이익이 쉐어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5년, 10년 후에 우리 회사에 어떤 모습들을 가져갈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어떠한 제도들,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롱텀 플랜을 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으로 혜택을 좀 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니스트 교원 창업하셨던 클리노믹스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골프존, 여기 있는 게 골프존이죠. 골프존도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나서 법인세를 약 300억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감면된 법인세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차리고 확장해 가는데 도움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인텍플러스라는 대전 회사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특구에서는 이렇게 기술 이전을, 공공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회사들에 대해서 연구개발 특구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그 펀드를 통해서 마이크로 VC 단계부터 나중에 성장 단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드 규모이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려면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대전 창조경제센터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여러 지역에서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외부 기술을 받아서 처음부터 그 기술이 내 것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그 기술을 내 걸로 최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또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공장 라인업, 양산 라인업, 혹은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들하고 이 궁합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을 저희는 R&D 과제, 기술사업 이전 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과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제 지원을 하는 거는 지금 대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차 공고가 마감이 됐고, 다음 이제 하반기에 추가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서특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1차 마감이 되고 2차는 6월 달쯤에 저희가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R&D 과제는 기술 이전을, 공공기술을 이전 받으신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지원 받으시면 1년 차에 2억, 2년 차에 3억, 2년 동안 약 5억 원 정도 되는 R&D 과제금을 지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평가 기준입니다. 기술성, 사업성, 사업화 역량, 사회적 역할, 이렇게 꼭 4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드리는 순으로 갑니다. 사업 계획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 기술 사업화 계획, 최종 목표, 그다음에 사업화 제품 개발 추진 방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술 사업화 계획과 최종 목표는 이전 받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물어봅니다. 기타 연구 기자재나 이제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이 과제를 줬을 때 연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엄청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의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현황, 사업비 구성 이런 형태로 돼서 약 한 20페이지 이내로 사업 계획서를 쓰실 수 있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공공기술을 어디서 이전받지라고 고민하실 겁니다. 그럼 이전받고자 하는 공공기술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업 쭉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똑같이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요. 올라가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특허 번호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특허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해당 랩하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다들 20페이지 이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시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발표겠죠. 발표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냐, 또 발표 자료의 차별성을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 가능성의 차이가 좀 생깁니다. 대부분의 발표 자료는 크게 이 두 가지 형태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뭐 크게 해서 4가지 항목으로 앞에 있는 사업 계획서를 묶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관 소개부터 기대 효과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가지 방식 어느 걸로 하시나 상관없습니다. 이건 형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업비 구성에 대한 부분을 그냥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생각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한 장만 내고 마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재료 비용이 이만큼 들어요? 그걸 필요로 하는 원재료가 요거 들어가는데 그게 시장 단가가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평가위원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자료에는 부록으로 어펜딕스나 이런 쪽으로 뒷장에다가 사업비를 구성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제를 내가 받겠다고 신청을 하는 우리 회사가 과연 이 과제를 잘 끝까지 끝낼 것인가 라는 데에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 과제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정해져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항목에 요약하면서 한 번에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올 경우를 대비를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관련된 분야에서 나 대표이사 혹은 우리 구성원 누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성과를 어펜딕스에다 넣어 놓으면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템들이 뭐 그림이나 설명으로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넓은 이미지를 동영상 같은 걸로 보여줘야지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장편에 넣으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없어서 동영상 자료 같은 거를 부록으로 넣어서 질문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이 3가지 정도의 내용들을 부록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를 할 때 기관 소개 부분입니다. 기관 소개, 우리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 소개와 연구 역량을 얘기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장에 보면은 막 연표를 우리 회사는 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뭐 지내왔고 무슨 인증을 받았고 그거를 한 장 빽빽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우리 회사는 디스플레이도 하고 오토모바일도 하고 필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무슨 전문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제일 첫 장에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처음에 평가위원들이 저 회사는 이걸 잘해? 라는 걸 인식을 하고 마지막 장표 갈 때까지 그 선입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발표를 듣는 데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누구는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디 학교에서 무슨 학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를 포함한 연구소장과 기술부에 있는 부장, 그 다음에 마케팅 팀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과거 경력이 있어서 이게 우리 현재 과제랑 연결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장표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연구 역량입니다. 이 과제를 내가 할 건데 그 과제를 혹은 이 기술을 내가 이전 받았는데 그 기술이 어떻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연관성이 있다.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이 기술이 들어오면은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내용들. 현재 우리 사업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나 내용이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 기술을 이전 받는데 왜 이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 이전 받는 저희 과제 이외에 다른 이제 중기부라든지 산업부에서 하는 과제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의 강점을 설명하는 걸로 장표를 대신해도 다른 정부 과제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왜 필요하냐? 고객사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더라. 혹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산업 트렌드에 내가 이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면 빨리 시장에 적응해서 블루오션을 개척할 수 있겠다더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배경을 써주시고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내가 이 과제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회사는 이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 얼마만큼 훌륭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지역, 대전 지역, 뭐 혹은 우리 뭐 내가 이제 속해 있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제품 아이디어가 되게 획기적으로 적용할 거다라는. 근데 그게 한 가지 파트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응용 분야로 넓혀질 수 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스펙입니다. 개발 스펙에 대해서는 아마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 맞춰서 칸을 채우는 형태로 개발 스펙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이 개발 스펙을 달성을 했을 때 진짜로 그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측정 기관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 이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 회사밖에 못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측정 기관 없습니다, 자체 기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많은 관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공신력 있는 대회, 제1객관적 제3의 측정 기관을 정해놓고 그 측정 기관을 표기하는 게 좋고요. 정말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서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렇다면 내 제품을 사줄 수 있을 만한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떠한 검증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R&D 과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디벨롭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화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써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뭐 시제품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회사가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전담 인력을 어떻게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써주는 것도 좋고요. 이거는 성능 요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내 클라이언트가 이런 스펙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맞추겠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가 이거를 우리 시험 라인에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매 조건부라든지 뭐 이런 계약서 혹은 뭐 MOU, LOI 같은 거를 받아서 내겠다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IR제로도 많이 쓰셔서요. 그래서 거시적인 시장과 그 거시적인 시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부분적인 파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나누어서 이제 설명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IR제로를 많이 쓰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정부 과제는 매년 공고가 되고 또 매년 지원 대상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템이, 이 과제가 올해 정부의 10대 과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니까 신정부에서 생각하는 키워드에 이렇게 부합이 됩니다라는 정책적인 환경 부합성에 대한 내용들을 써주시면은 좀 더 가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나의 타겟 고객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요구사항들을 우리 제품이 어떻게 충족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전체 우리 산업 상황에서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 있는지, 가치사들, 그러니까 산업 밸류체인을 통해서 아주 제일 앞단에 원재료인 건지, 아니면 그거 뒤에 금형을 만들어서 하는 뒤에 부품인 건지, 아니면 이 부품을 가지고 하는 응용 산업인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유통 라인들을 한 장표에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우리 과제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과제를 하시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신 기술 이전 기관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내 회사의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실 다른 참여 기관들을 넣어서, 참여 기업들을 넣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대부분의 이제 주관하시는 회사가 발표를 하시죠. 근데 의욕이 앞서서 우리 회사는 이거 잘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설명하다가 장표가 다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의 역할과 내가 컨소시엄으로 데려온 참여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너무 커서 주관기관은 역할을 없고 참여기관이 마치 모든 일을 하고 주관기관은 그냥 여기에
그냥 그 얼굴 마담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과 참여가 왜 이렇게 조합을 만났고 주관과 참여가 어떠한 역할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결과물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품이 만들어지면 결국엔 시장에 팔려야 됩니다.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결국 양산을 해야 되는데 양산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겠죠. 양산하는데 돈은 어디서 구해오실 거야?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시리즈 A 혹은 프리-A 단계에서 내가 투자를 받을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자금이 확보되면 그걸로 양산을 할 겁니다. 혹은 뭐 기보라든지 신보에 내가 지금 뭐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융자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러한 양산 자금에 대한 확보 계획을 넣어주시면은 다른 회사보다 좀 더 차별성 있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요. 기대 효과는 그래서 우리 회사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쨌든 세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왜 나랑 비슷한 과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수준에 있는 과제 중에서 내 과제를 좀 더 선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나 이렇게 해서 고용 창출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미 있는 회사로 성장해 나가서 결과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대 효과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투자 IR 사업계획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비슷하고 어느 부분은 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라고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스피치나 뭐 이런 얘기들. 그게 투자 IR 계획서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과제를 신청하실 때에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랬죠. 키워드로 우리 회사는 무슨 전문 기업이라고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 부분이 아마 회사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 내용에서 키워드를 따서 설명하면 좋은데 이 과제를 정말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자꾸 물어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경험이 나는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IR 계획서랑 좀 다르게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구체적인 경험을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고객이 내가 생각하는 우리 클라이언트 예상되어지는 내 판매처들이 어떠한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둘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어떠한 라인업으로 혹은 이 만들어진 제품 라인업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R&D 되면서 로드맵으로 형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같은 내용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객의 고통을 어떠한 방식으로 가치를 제공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같은 맥에서 장표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IR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 제품 아이템이 얼마나 롱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또 많이 봅니다. 생명력이 기냐 짧냐. 근데 저희 이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과제 지원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만 지원하는 사업이냐, 2년 지원하는 사업이냐, 혹은 3년 지원하는 사업이냐. 결국에는 이 제품이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냐도 중요하지만 1년, 2년, 3년이라는 그 사업 기간 내에 내가 유통까지 마칠 수 있다 없다.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을 해서 정부한테 내 이만큼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생명력도 중요하지만 과제 사업 기간 안에 내가 제품을 충분히 시장에서 먹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양쪽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외부에서 투자를 받아서 내가 한 5년 후에는 내가 이제 우리 이 제품을 출시하면은 5년 후에는 아주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투자자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R&D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5년 후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과제 설명을 하는데 이 과제는 2년 후에 끝나는 과제라면 아무래도 다른 과제보다는 지원하는 당위성에서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서비스가 혹은 제품 혹은 서비스가 출시하는 타이밍이 과제가 끝나는 시점 바로 이전 혹은 바로 그 직후에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한테 지금 지원해 주면은 내가 그 딱 적기에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 I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꼭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이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는 파운더가, 창업자가 누구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팀에 있어서 현재 이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총괄 책임자, 그게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연구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과제를 끝까지 끌고 가서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R&D 사업계획서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제 기간에 대한 거는 뭐 시장 규모나 이런 건 말씀드려서 넘어가고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재무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할 건가 안 할 건가, 이 과제를 줬을 때 2년 3년을 버틸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해서만 보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좋을 거냐 나쁠 거냐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해야라고 좀 이렇게 보는 관점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경쟁사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상들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의 진입 강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이라는 그 사업 기간 내에 진입 강도를 놓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IR 사업 계획서를 많이 써보셨거나 혹은 지금 대전 창조경제센터랑 같이 그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 과정이시라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부 R&D 과제, 저희 특구 사업과 같은 정부 R&D 과제를 사용할 때, 이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에 대한 거를 지금 단계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만드시면, 아주 완성도 있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필요한 외부 자금들을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더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특구 진흥재단을 방문해 주시면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